네, 안녕하세요. 오늘 블록톡의 이번 주 게스트는 바로 한국 블록체인계 대부님. 네, 한국 블록체인을 이끌고 있으시는 한국 블록체인 협회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블록톡이 그거였군요.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이렇게 블록체인 업계에 나오시기까지 큰 결단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사실 국회의원이 저한테는 4년에 어떻게 보면 제가 하던 일에서 잠시 이탈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고, 88년에 창업을 해서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그냥 창업가로서 살았고, 98년도에 IMF 직후에 우리나라에 인터넷 붐이 불었을 때, 그때 제가 한글과 컴퓨터 대표이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요 지금 블록체인의 이런 뭐랄까요, 이 러시를 한 20년 전에 거의 비슷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죠. 네. 그래서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고, 사실은 20년 전에 산업의 변화, 이것이 요때쯤 올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한 4년 전부터. 근데 그것이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블록체인도 보니까 그 중에 하나이더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20년 전에 그런 혼란스러운 기회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돈도 많이 벌기도 했지만 또 상당히 많은 또 실패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이번 생태계가 이제 새롭게 자리 잡는데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진짜 20년 전에 지금 닷컴 버블이나 이제 그때 사태랑 비슷하다 이렇게 본 시각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선구자, 선배님으로서 훨씬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산업이 쭉 발달하면서 수많은 기술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때 사기꾼들이 몰리고 주가가 뛰고 세상을 막 혼란스럽게 하느냐, 그런 기술은 몇 개 안 돼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 그런 기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20년 전에 테헤란로에는 무슨 닷컴 회사 사업 설명회를 지금 ICO 하듯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서 내 돈 받아라 이러면서 투자를 했고, 그리고 제가 한글과 컴퓨터 대표로서 이제 98년도에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 한컴을 맡게 됐었는데, 그때 저한테 한컴이 스탁 옵션을 줬어요. 500원짜리로 그때 100만 주의 스탁 옵션을 받았는데, 근데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58,000원 정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ICO 모델들하고 그만 다르지 않은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죠. 그게 계속 갔으면 여기 안 있었을지 모르죠. 근데 이제 그 버블이 쭉 꺼졌잖아요. 네. 꺼지고 나서 당시에 닷컴 설명회를 했던 회사들 중에 상당 부분은 다 문을 닫았죠. 그래서 사기꾼으로 몰리기도 했어요. 벤처기업가들이. 네. 그런데 그렇다고 인터넷이 사라진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블록체인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블록체인이 지금 사기꾼들이 몰리고 돈이 막 올라가고 하냐?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크다는 거거든요. 이 기대치는 다수가 기대하는 것이 틀리지 않아요. 단지 기술이 다수의 기대치만큼 빨리 못 따라갈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이 거품이 좀 꺼질 수가 있을 거고, 또 지금 우리가 제일 잘합니다 하는 ICO 모델들이 약속했던 것들이 잘 안 되면 이제 또 많은 사고들이 또 터지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일상으로 스며드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2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를 것이다. 적어도 한 5년이면 대충 이 시장에서의 이제 강자들이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네. 첫 단추를 잘 깨워야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스타트 라인에서 마라톤이 탁 출발한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 막 서로들 막 달리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승부가 가려지고 선두 그룹과 이렇게 쭉 나눠지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한 5년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하진 위원장님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정말 그런 건전한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 기업들이 이제 정부에다
되고 뭘 이걸 해달라 왜 이 법이 없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ICO를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정부라는 곳이 그렇게 신기술에 익숙한 데가 아니고 또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로 튀는 건지 잘 알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건 맞는데 이렇게 가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 건데 그것조차도 지금 아직 사실 혼란스러운 입장이라서 그런 것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작업을 좀 제가 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자율규제안 그 협회 회원사 거래소분들 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자율규제안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자율규제안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가 네. 수십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몇 개 회사, 뭐 빗썸이라든가 비트라든가 뭐 코빗이라든가 또 코인원, 또 고팍스 뭐 몇 개가 있죠. 근데 그 나머지 기업들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아직 준비 중인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거래소라는 것은 증권거래소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냥 거래소하고 코스닥 몇 개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블록체인 거래소는 수십 개가 되느냐. 국가가 지금 라이센스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기업을 문을 열고 거기다 거래할 거야 그러면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마치 물건 사고 파듯이 지금 막 우후죽순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런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징표를 파는 거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도 있고 그래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네. 정부 입장에서는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들여다보기도 어렵죠. 그래서 자꾸 이상한 방식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세금 예? 또는 뭐 검찰 뭐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들여다보는데 그래서 이제 업체는 업체대로 피곤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좀 불안한 것도 있고 정부는 더더욱 불안한 거죠. 이게 막 그러다가 이제 사고 나면 또 어떻게 되나 하는.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이제 저 최소한도의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최소한도의 기준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거래소들을 우리 회원사로 받아들이는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12개 업체가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네. 그 12개 업체가 이제 심사가 끝나면 이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거래소는 우리 회원사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겠다. 뭐 이 정도의 자율규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그 기사를 썼었는데요. 그 자율규제 규정이 나름 엄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안 관련해서는 지금 카이스트의 김영대 교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좀 엄격하게 좀 보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만 기존의 증권 시스템들처럼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이제 이런 그 수준의 시스템은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최선의 이러한 부분들은 갖춰져 있느냐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정도가 될 겁니다. 일단은. 그 자율규제안에서 가장 조금 중요하게 보시는 항목이 있으시다면? 일단 뭐 보안 문제 같은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 암호화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그런 절차는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고객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들여다보는 부분이 될 거예요. 이제 서류 제출은 받았고 자율규제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그 각 회사들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고 다다음 주쯤에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또 기업들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보강을 하고 그래서 아마 6월 초 정도면 이제 심사를 끝내내지 않을까. 블록체인의 조금 매력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인터넷 시대는 정보화 혁명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통신하는 방식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 이전의 소통 방법은 미디어가 있었어요. 일대 다수, 일방적인 그 브로드캐스팅 하는 방법. 또 하나는 1대 2대 통신 방법밖에 없었어요. 네. 뭐, 팩스밀리, 텔렉스, 전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의 단톡방 같이 다수가 시공을 통해서 같이 이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갖지를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방식을 포함해서 정보가 이제 막 날아다니는 세상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보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블록체인 기술은 뭐냐? 이제 돈이 날아다니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날아다니는 정도하고는 이게 게임의 이 크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돈이 날아다니는 세상이다. 계약서가 날아다니고 돈이 날아다니는. 심지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쭉 손 뻗어서 주는 네. 그런 느낌의 지금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술혁명이라고 보기보다는 새로운 대륙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국가의 개념을 뛰어넘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늘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불대륙이라고 부릅니다. 블록체인 대륙이라고 해서 불대륙이라는 새로운 경제권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 불대륙에는 어느 지상 경제에 있는 어느 나라도 인정하지 않았던 비트코인이라는 기축통화가 생겨버렸어요. 어느 나라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얘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니까 이제 많은 이 지상 경제에 있던 자산들이 ICO를 통해서 토큰화됩니다. 토큰화된다는 얘기는 이 지상에 있던 자산이 불대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자, 불대륙으로 이 자산이 징표가 토큰이 돼서 불대륙으로 올라오면 그때는 이 불대륙 사람들이 국경하고 관계없이 마구 거래가 일어나는 구조가 되죠. A라는 코인과 B라는 코인이 서로 교환이 되는 과정에서 A 코인은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에 500개, B 코인은 이더리움에 1000개짜리였어요. 네. 근데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300개가 되기도 하고 1000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가격이 좀 변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준이 됐던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만들 수 없다. 달러처럼 몇몇 권력자들에 의해서 화폐를 막 찍어내거나 이자를 높여서 회수하거나 하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네. 그런 흔들리지 않는 기축통화를 이 불대륙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불대륙 안에서의 교환은 일종의 물물교환 형태가 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대륙이 생긴 거예요.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경제의 10%가 이 불대륙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한 5배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 신흥 대륙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ICO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가치나 자산을 불대륙에 편입시키고 불대륙에 가서 비즈니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대륙이 지금은 작아. 그렇지만 저는 10% 되는데 10년까지 안 걸릴 것 같다. 개인적으로 한 5년이면 왜? 다들 지금 불대륙 올라오려고 그러죠. 내가 하나 거래하는 비즈니스 만들 거냐, 토큰 거래하는 비즈니스 만들 거냐에 따라서 토큰 거래하는 비즈니스 만들면 바로 국경을 뛰어넘어서 세계 경제에 그냥 편입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하늘 경제에 편입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늘 경제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빠르게 성장하겠죠. 이것은 국가의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륙으로의 진출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는 개념적으로 굉장히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정부의 어떤 분이 이 IPO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ICO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뭘 모르는 거냐면 IPO가 할 수 없는 일을 ICO가 할 수 있다. 토큰으로 우리가 토큰화 한다는 것은 자산을 굉장히 세분화할 수 있고 그 세분화된 자산을 거기 참여하는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나눠서 같이 참여해서 그 과실을 같이 나누고 또 실패하면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는 이런 다수가 다수에 의한 다수를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ICO 모델인 것이고 네. IPO는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익을 내는 집단이 하는 게 IPO고 네. 저는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IPO하고 ICO를 구분하지 못하고 뭐 ICO 하지 말고 IPO를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첫째, ICO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법인이 만들어진다기보다는 불대륙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 두 번째는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십시일반 조금씩 투자해서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에서 이익이 났을 때 그 생태계 이익을 서로가 또 그만큼 가져가고 또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서로가 책임지고 이런 모델이 ICO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최근에 아무래도 ICO에 대한 규제가 세계적으로 조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규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지금 이제 ICO 모델들이 닷컴 기업의 초기 모델하고 거의 뭐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기술을 보니까 이게 가능해.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ICO 모델 백서를 만들고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막 얘기를 해.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야 저거 되면 대박이겠네. 저거 되면 세상이 굉장히 편해지겠네. 저거 되면 정말 우리 못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후원금 내고 도네이션 하는 그런 금액들이 중간에서 막 새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잘 갈 수 있겠네. 나름대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목표가 잘 될 것 같다. 그것이 달성되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거야. 이런 느낌에서 이제 투자들을 해주지만 네. 문제는 뭐냐면 그 ICO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거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잘 안 된 경우가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메인넷을 만들겠다는 데가 펀딩만 됐는데, 펀딩이 이미 ICO가 된 데들이 벌써
한 뭐 열 몇 군데가 되잖아요. 네. 그때 막 수백억에서 천억대가 넘는 돈을. 그럼 이 회사들이 이게 정말 제대로 먹히을 할 거냐? 그거는 이제 런칭을 해봐야 알죠. 그럼 뭐 네. 내년쯤에서 뭐 메인넷을 오픈하고, 그 메인넷을 오픈했는데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잘 돌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못 돌아가는 게 있고, 그러면 그 코인 가격이 또 떨어질 것이고,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한 2, 3년 안에 막 생기겠죠. 네. 그래서 ICO의 문제는 비전은 좋다. 그리고 물론 그 비전을 갑론을박 좌충우돌하면서 그 비전을 누군가는 구현해낼 것이다. 그렇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이 정말 마라톤 스타트라인에서 다 1등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넌 팍 힘있게 출발을 하지만 결국 골인 지점에서는 라인이 쭉 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러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그 앞에서 나 1등 할까 하니까 그래 너 1등 해라 그러고 돈을 막 갖다 주는 지금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랄까 위험성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투자자 보호라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 투자자 개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스 상에서 이제 IPO의 경우는 사실은 많은 절차를 통해서 이제 검증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ICO는 사실 이 회사가 진짜 엔지니어가 진짜 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레이팅이나 검증이나 하는 프로세스가 지금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레이팅하는 회사 또 검증하는 회사 이런 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뭐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 테크팀을 뭐 그 검증하겠다 이런 데들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짜임새 있게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ICO는 IPO와 좀 다르게 쉽게 말하면 다수가 눈을 시퍼게 뜨고 들여다보는 구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간이 약한 사람들은 그 구조하에서 그 사람들을 다 속이고 그 사람들한테 무슨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은 사실 웬만한 간 큰 남자 아니면 사실 하기 힘든 일인데 어쨌거나 네. 그런 다수의 감시망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은 IPO하고는 좀 다른 모델인 것이고 그래서 IPO는 국가나 중앙에 있는 나름의 어떤 기관이 관리하는 제도라면 ICO는 다수가 다수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이런 그게 이제 블록체인 철학이기도 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이나 시골에서 좀 기승을 부르고 있는 게 사기. 네, 그 좀 다단계 네트워킹 사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단계 사기를 좀 피하는 방법 같은 것도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암호화폐 지갑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분은 절대 투자하지 마셔라. 투자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암호화폐 지갑도 못 만드는 분이 남한테 부탁을 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은 그냥 사기를 당하는, 남한테 그냥 돈 쓰라고 주는 거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금 엄청 사기다 발언해 주셨어요. 네. 왜냐면 암호화폐 지갑 만드는 거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유저들이 그걸 좀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못 만들면서 네. 무슨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고 그러냐. 본인 생각할 때 그것도 만들 수 없는 정도라면 암호화폐하고 연을 끊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 돈 그냥 갖다 쓰세요. 그냥 도네이션 한다고 생각하시고 기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잊어먹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단계 사기라는 것은요. 그 이전부터 또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기예요. 어떤 아이템이든 그때 무슨 침대도 있고 돌침대도 있고 많았지 않습니까? 네. 암호화폐는 그 다단계가 사기를 치기에 딱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사기를 치는데 그 사기를 치는 방법은 암호화폐가 사기를 친 게 아니고 그 앞단에서 암호화폐를 빗대서 사기를 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직접 지갑에다가 ICO 모델들한테 직접 돈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사기를 왜 당합니까? 자기가 투자해서 자기가 만약에 잘못 투자했으면 내가 잘못 투자했구나 손해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내가 투자하지 않고 남의 손을 빌려서 투자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사기라고 얘기할 것이고 나 그것 때문에 돈 잃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진짜 책임지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블록체인계 대군님 다운 되게 멋있는 말씀 해줬습니다. 뼈가 되고 이렇게 피와 살이 되는 업계 분들의 익명으로 제가 질문을 시작을 했어요. 위원장님께 궁금하신 부분들을 먼저 이제 6월에 뭔가 강력한 규제가 있을 거라는 추측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규제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늘 이제 불대륙을 주장하지만 자 대한민국이 앞으로 만약에 반도체가 어려워졌다.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뭘 먹고 살 거냐? 라는 측면에서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난리 나는 인더스트리가 어딥니까? 블록체인 업계잖아요. 네, 정말 부족해요. 그런데 이것도 막아. 이것도 못하게 규제해. 그러면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도대체 뭐 먹고 살라고 그걸 규제합니까? 그런 정부라는 것은 멍청한 정부죠. 그런 멍청한 짓은 안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리 좀 더디 가기도 하고 좀 실수해서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끌어온 정부가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리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좀 빨리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앞서서 움직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 저는 다른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협회가 해야 될 일은 한국 정부는 이 불대륙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 거냐 말 거냐, 여기서 불대륙에서 돈 번 부자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올 거냐 말 거냐, 불대륙 부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많이 쓰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중국 여행자들을 불러오려고 난리를 칩니까? 와서 돈 쓰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불대륙 부자들은 왜 한국에서 돈 쓰게 못합니까? 왜 불대륙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 한국에 와서 ICO 해가지고 불대륙으로 돈 집어넣게 못합니까? 왜 스위스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이거예요. 스위스 주쿠라는 도시, 크리토벨이라는 그 도시가 2만 명 살던 도시가 지금 3만 명인가 해외 밖에서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1명 고용해라 그러다 이제 3명 고용해라 그러고, 그 3명은 고용하려니까 1인당 1억씩만 줘도 3억이나 줘야 되고, 거기는 변호사 써야 되고, 말도 안 통하는 데 가가지고 ICO 한다고 거기서 헤매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불대륙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고속도로를 놔줘야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중국에 있는 ICO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중국에서 못하게 하니까 한국에서 ICO를 하게 해줘야죠. 그래서 그 돈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서 술도 먹고 호텔에서 잠도 자고 여기다 세금 내고 그렇게 해줘야죠.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막는다? 그럼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그게? 빨리 정부가 좀 학습을 해서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통제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대륙을 어떻게 빨리 선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만 바뀌면 또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나라가 또 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정말 이게 업계분들의 정말 대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해외에서 한국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장에 많은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럴 때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된다고. 그렇죠. 이 기회를 진짜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오히려 이제 기업들도 지금 ICO 하시는 분들이나 뭐 거래소 하시는 분들, 제가 거래소 대표들한테 늘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거래소가 아니다. 불대륙 거래소다. 그 불대륙 시민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거냐, 또는 얼마나 많은 그 기회를 선점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대한민국 거래소가 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볼까? 이 생각 자체가 벌써 불대륙에서 뒤처지는 얘기다. 게임 안 되는 거죠. 지금의 불대륙이 기회의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국가도 통제하지 않는 새로운 대륙에서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투자금도 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한국 회사라고 그렇게 투자해 주겠어요? 불대륙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투자금도 크고 기대하는 것도 큰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글로벌이다. 그럼 우리가 20년 전에 뭐 인터넷 회사들은 글로벌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사실은 그때는 역량이 잘 안 됐어요. 뭐 저도 영어가 짧아서 잘 어렵지만 그때 CEO들은 사실 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와서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CEO들 20대, 30대 CEO들 보면 다들 이미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손색이 없고 또 ICO를 또 한국에서 못하니까 어차피 다 영어로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뭐 글로벌을 외치지 않아도 이미 글로벌화 되어 있는데 마인드셋도 완전히 불대륙에서 내가 선점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도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불대륙을 선점한다라는 개념을 가시면 오히려 한국 정부가 머쓱해지는 거죠. 한국 정부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이 그 불대륙의 문고를 딱 그렇죠. 네, 그 역할을 한국을 확 열어야죠. 안 그러면 대원문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태국 정책. 그렇죠. 네. 역사를 되돌린 대원문처럼 후세들에게 길이길이 욕먹는 이제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린다면 절대 그런 짓은 안 하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부터 정말 저희 대부님으로 네,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